그날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2부 시작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진심과 욕심이죠. 그날 한 통의 유언장이 내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낯설게 보이던 날이었죠. 돈보다 무서운 건 욕심이 마음을 먹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내 친구였고 내 가족이었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연이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후속편 시청 시 가장 빨리 사연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진심과 욕심이죠. 그날 한 통의 유언장이 내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낯설게 보이던 날이었죠. 돈보다 무서운 건 욕심이 마음을 먹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내 친구였고 내 가족이었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연이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후속편 시청 시 가장 빨리 사연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아는 웃었다. 그래서 이제 날 망가뜨리겠다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그저 진실을 되돌려 놓을 뿐이에요. 그녀는 금고에서 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원본 유언장과 통장 내역서 그리고 도아의 음성 녹취 파일이 들어있었다. 이건 경찰로 갈 거예요. 내 손으로 당신 이름으로. 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그거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 알아? 불법 녹음이야. 정임은 미소 지었다. 그래서 기자가 대신 녹음했죠. 법적으로 완벽하답니다. 도아는 한 걸음 다가섰다. 좋아. 그럼 당신도 같이 무너져봐. 이제 가족이고 뭐고 다 끝났어. 가족? 정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요. 도아는 이를 악물며 돌아섰다. 끝까지 후회하게 될 거야. 그가 떠나자 정임은 조용히 커피를 다시 데웠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반은 끝났어요, 여보. 남편의 영정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그 시각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며느리 지연이 울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회사 사람들도 알았대. 우리가 사기꾼이래.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지연아, 이제 숨길 게 없어. 엄마가 옳았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살면 돼. 다만 남이 아닌 사람답게. 그 말은 그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그날 밤 뉴스엔 정임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진심은 늦게 도착해도 거짓보다 오래 남습니다. 카메라 속 정임의 눈빛은 평온했다. 마치 오랜 세월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비가 그친 새벽 도아는 운전대를 움켜쥔 채 고개를 숙였다. 신문 일면엔 자신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상속 조작 스캔들, 대광법무 도아 변호사, 검찰 조사 착수 예정. 그의 손등 위로 피가 배어나왔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인 채였다. 정임, 내가 감히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누르려다 멈췄다. 통화 목록엔 도연이 맨 위에 있었다. 그래, 아직 한 놈이 남았지. 도아는 도연의 집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지연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삼촌, 이 시간에? 도연이 있나? 방에 있어요. 도아는 곧장 들어갔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다. 왔어요, 삼촌. 기자랑 짜고 친 게 너냐? 아니요. 엄마가 한 일이에요. 전 그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도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만해야 한다고? 그럼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은? 내가 회장님 옆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삼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존재의 문제야. 누가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인가? 그걸 정하는 거야. 도아는 책상 위 유리잔을 내던졌다. 산산이 부서진 조각이 바닥을 덮었다. 지연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 삼촌, 그만하세요. 도아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걸 되돌릴 방법이 있어. 기자한테 흘러간 파일보다 더 큰 비밀이 있거든. 무슨 소리예요? 너희 아버지, 그 인간도 완벽하지 않았어. 그 증거가 여기에 있어. 도연이 USB를 잡으려는 순간 도아는 그것을 세게 움켜쥐었다. 이걸로 거래하자. 기자 기사 내리고 너랑 내 엄마는 조용히 사라져. 그럼 난 봐줄게. 삼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닥쳐. 도아의 외침이 방을 찢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정임이었다. 그녀는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파일 나도 알아요. 도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어떻게 해? 당신이 남편 몰래 숨겨둔 차명 계좌 그리고 비자금 처리네요. 그거 다 여기에 있어요. 그녀는 봉투를 식탁 위에 던졌다. 이제 끝내요. 도아 씨. 도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끝?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는 갑자기 USB를 바닥에 던지며 밟았다. 이제 아무 증거도 없어. 당신이 가진 것도 그저 종이일 뿐이야. 정임은 고요하게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그 종이가 당신의 인생을 끝낼 거예요. 그녀가 봉투를 펼치자 안에서 검찰 고발장 접수증이 떨어졌다. 오늘 오전에 이미 제출했어요. 당신이 밟은 USB, 그건 복사본이에요. 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다. 진심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잠시 후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도아는 멍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의 손끝이 떨렸다. 정임은 조용히 말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당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입을 차례죠. 경찰이 들어와 그를 데려갔다. 도연은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엄마 다 끝났나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야 시작이에요.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린 다시 살아야 하니까.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봤다. 하늘은 비로소 무겁던 구름을 걷고 있었다. 오막 조용한 복수의 시작. 정임의 연기. 그날 이후 정임의 집은 고요했다. 도아가 끌려간 지 사흘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그의 이름이 연일 헤드라인으로 걸렸다. 속보 대광법무 도아 변호사 상속 사기 혐의로 구속. 단독 내부 증거 제보자 피해자 박정임 씨로 밝혀져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수군거렸다. 아니, 그 여사님이 그 나이에 저런 일을 다 하셨다지? 치매라더니 세상에 대단한 분이야. 정임은 그 소문들을 들으며 그저 고요히 옷을 개고 있었다. 세탁소 안에는 섬유유연제 향과 함께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도연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삼촌은 벌을 받을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정임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엔 오래된 슬픔이 배어 있었다. 도연아, 넌 아직 모른다. 도아는 도아일 뿐이야. 그 뒤엔 더 큰 손이 있단다. 더 큰 손이요? 그래. 내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했던 대성개발. 그들이 모든 걸 꾸몄어. 도연의 눈이 커졌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 회사는 이미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맞아. 아버지의 죽음도 그들과 무관하지 않아. 정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건 단순한 유산 싸움이 아니야. 그들은 내 아버지의 이름까지 지워버리려 했어. 그날 밤 정임은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메모와 통장 사본, 그리고 한 장의 낡은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대성개발 자문료 송금 1억 원.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쓰다듬었다. 이게 시작이었구나.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정임은 조용히 따라 흥얼거렸다. 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다. 거짓이 아닌 세상으로. 며칠 후 정임은 작은 봉투를 들고 윤하경 기자를 다시 만났다. 여사님, 이번엔 또 뭔가요? 대성개발을 조사해 주세요. 대성개발이요? 내 남편의 유언장이 왜 조작됐는지 그 답이 거기 있을 거예요. 하경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쉽지 않아요. 그쪽은 로비도 강하고 정치권까지 연줄이 있죠. 정임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세상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죠. 그걸 이용할 거예요. 세상은 늙은 여자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며칠 후 정임은 자신의 옷가게 앞 간판을 새로 달았다. 진심의 옷장 박정임 디자이너. 그 아래에는 작게 적혀 있었다. 기억을 입히는 옷.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간판을 바라봤다. 누군가 말했다. 저 여사님, 그냥 옷장사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상처를 꿰매는 분이래. 정임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옷을 고치듯 사람의 삶을 다시 꿰매고 있었다. 하경이 전화했다. 여사님, 그거 알아요? 대성개발 대표 도아의 대학 동문이래요. 그리고 그 회사
회장님이 돌아가신 해에 도화 명의로 자금이 들어왔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얽혀 있었군요.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조용히 복수를 시작할 거예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느덧 봄비가 그치고 하늘엔 햇살이 비쳤다. 진심은 말보다 오래가요. 이제 그걸 보여줄 차례예요. 그날 오후 정임은 오랜만에 서울행 기차를 탔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묘하게 낯설었다. 10수년 전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 길이었다. 그때의 정임은 무너져 있었지만 지금의 정임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엔 결심이 있었다. 이제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어. 서울역 앞 오래된 다방 간판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곳엔 이미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여사님. 중년의 남자, 예전 남편의 비서였던 오 과장이었다. 그때 이후로 소식이 끊겨서 놀랐습니다. 나도 당신을 잊은 줄 알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 안에 대성개발과 우리 남편의 거래 내역이 있어요. 오 과장은 숨을 들이켰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죽은 사람의 서랍엔 비밀이 많아요. 그걸 모르는 건 산 사람뿐이죠. 정임은 미소 지었다. 당신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면 나를 도와줘요. 며칠 후 오 과장은 밤늦게 연락을 해왔다. 여사님, 제가 찾은 게 있어요. 대성개발에 숨겨진 자금 계좌. 그 계좌가 도화 명의로 잠시 돌려졌습니다. 정임의 눈이 번쩍였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유 원장 위조에 쓰인 변호사비를 냈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입니다. 정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세상이 알게 해야겠네요. 다음 날 윤하경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다.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대성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경 씨, 진심은 두려움을 먹고 자라요. 이제 그만 숨을 쉴 때가 됐어요. 그녀는 손에 든 오래된 편지를 내밀었다. 이게 남편이 남긴 진짜 마지막 편지예요. 그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임아, 내가 죽은 후에도 세상이 널 힘들게 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 내 진심은 돈보다 오래가고 거짓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단다. 혹시라도 나의 죽음에 의문이 생기면 오 과장을 찾아가거라.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을 거야. 정임은 그 편지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속삭였다. 당신, 나한테 미리 말했구나. 하경은 눈을 떼지 못했다. 여사님, 이건 기사로 내보내야 해요. 이제 진실을 보여줘야죠. 그래요. 하지만 천천히 가요. 복수는 뜨거운 피보다 차가운 시간 속에서 완성돼야 해요. 며칠 후 뉴스는 다시 세상을 흔들었다. 속보 대성개발 비자금 조성 혐의 내부 자료 입수, 단독 도화 변호사 연루 정황, 상속사기 사건과 연결. 인터뷰 화면 속에서 정임의 실루엣이 잠시 비쳤다. 그녀는 기자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진심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옷가게 문을 닫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앵커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정임. 늙은 한 여자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들은 쓰러지겠지만 나는 더 단단해질 거야. 창밖에는 어둠이 내렸고 세탁소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한때의 슬픔 대신 결연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정임은 혼자 옷가게에 남아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던 며칠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고요 속에 있었다. 재봉틀 위에는 오래된 천안폭이 놓여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옷의 앙감이었다. 그 앙감 속에 그가 남긴 진심이 숨어 있었다. 정임은 천천히 바늘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제야 제대로 꿰매내 당신의 말처럼. 그녀는 마지막 단추를 달았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도화가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조했다. 이게 다 당신 짓입니까? 세상에 내 이름을 팔아먹고 날 죄인으로 만들어? 정임은 재봉틀을 멈추지 않았다. 이건 내 복수가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결과일 뿐이죠. 그깟 옷장 속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임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옷을 입는 법만 배웠지
진심을 입는 법은 몰랐어요. 도하는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다. 난 당신에게 다 줬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당신이 비틀거릴 때 내가 옆에 있었잖아. 정임은 조용히 웃었다. 그건 위로가 아니었죠. 그건 빼앗음이었어요. 도하의 손이 떨렸다. 당신 그때 나한테 고맙다고 했잖아. 그래요. 그때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 고마움이 내 남편의 피 위에 있었단 걸. 그녀는 천천히 재봉틀을 멈췄다. 도하 씨, 당신이 잃은 건 돈이 아니에요. 신뢰예요. 그건 다시 꿰맬 수 없어요. 그녀는 완성된 옷을 들어 올렸다. 남편의 옛 재킷, 새 안감을 덧댄 복원된 옷이었다. 이건 내 마지막 작품이에요. 남편이 입던 옷, 그리고 이제 나의 용서가 깃든 옷. 도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용서는 벌이에요. 그리고 난 지금 그 벌을 주는 중이에요. 그날 밤 도하는 조용히 사라졌다. 대성개발의 이름은 며칠 만에 신문에서 사라졌고 그의 얼굴은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임은 다시 옷가게 문을 열었다.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옷에는 늘 따뜻한 손길이 담겼다. 여사님, 이 옷 참 편하네요. 단골 노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임은 웃었다. 그 옷엔 진심을 꿰맸어요.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밤이 깊어갈 무렵 그녀는 옷가게에 불을 끄고 남편의 재킷을 조용히 걸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남긴 옷은 사랑의 증거였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 재킷 자락이 흔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당신의 진심을 이제 내가 입어요. 육막 아들의 탐욕 욕망의 균열. 겨울이 깊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골목마다 하얀 숨결이 내려앉았다. 정임은 조용히 커피를 끓였다. 작은 가게 안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뜨거운 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서늘했다. 도하가 사라진 지 한 달. 그의 흔적은 뉴스에서도 회사에서도 완전히 지워졌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정임은 중얼거렸다. 그가 혼자였을 리가 없어요. 며칠 뒤 윤하경 기자가 다급히 달려왔다. 여사님, 큰일 났어요. 검찰 수사에서 대성개발 관련 문서 일부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누군가 내부에서 증거를 빼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 과장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정임의 눈이 흔들렸다. 오 과장까지? 네. 사무실 CCTV에도 안 잡혀요. 마치 누군가 미리 다 알고 움직인 것처럼요. 그날 밤 정임은 오 과장의 아파트를 찾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관리실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며칠째 안 보이던데요. 짐도 그대로고 전기세도 안 냈습니다. 정임은 현관 앞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눈송이가 하나둘 머리카락에 쌓였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단단했다. 다음 날 그녀는 한 통의 익명 우편을 받았다. 겉봉엔 아무 표시도 없었다. 박정임 여사님께. 봉투를 열자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메모엔 짧게 적혀 있었다. 거짓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곧장 기자 하경을 불렀다. 이걸 열어봐요. 모니터 속 영상이 켜졌다. 그곳엔 도하가 아닌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회색 정장, 단단한 표정 조 회장, 대성개발의 실질적 소유주였다. 박정임 여사, 그 여자가 움직이기 전에 끝내야 돼. 오 과장도 더 이상 쓸모없어. 정리해. 그 음성은 차갑고 익숙했다. 정임은 몸을 떨었다. 이 목소리 여사님 아세요? 그 사람 남편의 장례식에 왔던 인사였어요. 그때 내 손을 잡고 힘내세요라 말했던 사람. 정임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요. 이제 얼굴을 봐야겠네요. 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직접 만나시려는 거예요? 그래요. 그들이 거짓을 옷처럼 걸쳐 입었다면 난 그 옷을 하나씩 벗겨낼 거예요. 며칠 뒤 조 회장의 사무실. 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밤이 번쩍였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짧게 말했다. 그 여자가 또 움직인다고?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기자와 함께 자료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조 회장은 피식 웃었다. 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정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늙은 여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무실은 정적에 잠겼다. 조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여사님,
이건 오해예요. 도아 씨가 모든 걸 꾸민 겁니다. 정임은 천천히 USB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건 당신 목소리예요. 오 과장은 사라졌고 내 남편은 당신 회사 때문에 죽었어요. 조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근거 없는 말이요. 근거라면 당신 책상 서랍에 있을 거예요. 정임의 말에 비서는 순간 움찔했다. 조 회장이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서류 몇 장, 그리고 오래된 계약서가 있었다. 그 계약서의 서명란엔 분명히 남편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서명 날짜는 그가 사망한 다음 날이었다. 정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거짓의 그림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졌네요. 그날 밤 정임은 다시 옷가게에 불을 껐다. 하지만 마음속 불은 꺼지지 않았다. USB 속 조 회장의 음성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끝내라. 그 단 한마디가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와 겹쳐 들렸다. 정임은 결심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야. 이틀 뒤 서울지검 기자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윤하경 기자가 마이크 앞에 섰다. 지금부터 대성개발 유산 사기 및 위조 사건의 내부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임은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경은 USB 속 음성을 재생했다. 회의실 안으로 퍼지는 조 회장의 목소리. 박정임 여사, 그 여자가 움직이기 전에 끝내야 돼. 순간 기자들의 얼굴이 굳었다. 질문이 쏟아졌다. 그럼 도아 변호사는 사주를 받은 겁니까? 조 회장이 직접 개입한 증거입니까? 정임은 뒤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죄를 덮던 세상의 먼지들이 하나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대성개발 이야기였다. 속보 조 회장, 박정임 여사 상속 사기 연루 의혹, 단독 내부 증거 공개 검찰, 수사 착수. 국민들은 분노했고 회사는 주가 폭락과 함께 거래가 정지되었다. 정임은 그저 조용히 뉴스 화면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며칠 뒤 정임은 검찰청에 출석했다. 증인 박정임입니다. 조 회장은 반대편 피의자석에 앉아 있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오만한 미소가 번졌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 조 회장, 해당 음성이 본인 것입니까? 그건 편집된 겁니다. 조작된 음성이에요. 정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원본 계약서가 있었다. 이건 제 남편이 죽기 전 제게 맡긴 문서예요. 법정 안이 술렁였다. 정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재봉틀을 멈추던 순간을 봤습니다. 그는 손에 계약서를 들고 있었어요. 정임아,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 말이 제 귓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조 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변호사가 급히 일어섰다. 이건 사적인 감정 진술입니다. 증거로서 그때 검찰 쪽 스크린이 켜졌다. 새로운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오 과장이 조 회장의 비서에게 서류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들려오는 대화. 이거 사망일 하루 후에 날짜만 바꿔요. 조 회장님이 급히 원하십니다. 순간 법정은 폭발했다. 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그건 조작이야.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검사는 냉정히 말했다. 목소리 분석 결과 피고의 음성이 일치합니다. 정임은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 옷을 벗으세요. 거짓이라는 옷말이에요. 조 회장은 말이 막혔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손이 허공을 헤맸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정임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복수를 하려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심을 입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한마디에 방청석의 기자 몇 명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뉴스 헤드라인은 단 한 줄이었다. 속보 대성개발 조 회장 상속 사기 및 위조 혐의 전면 부인. 진심의 옷을 입은 여인 박정임. 국민적 관심. 정임은 다시 옷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은 하나둘 늘어갔고 그녀의 재봉틀은 다시 살아났다. 한 젊은 여자가 와서 물었다. 이 옷 얼마인가요? 정임은 미소 지었다. 돈보다 진심이 더 비싸요. 당신에게 어울리는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법정이 끝난 뒤 정임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긴 싸움이 끝났지만 마음 한켠엔 묵직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 한 줄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끝이 아닐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진실은 늘 마지막에서야 고개를 드니까. 그날 밤 낡은 옷가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문을 열자 그곳엔 지친 얼굴에 오 과장이 서 있었다. 여사님, 정임은 놀라 입을 가렸다. 오 과장님 살아있었군요.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화가 날 제거하려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날 살려줬습니다. 누군가가요? 오 과장은 낡은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사람은 당신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정임은 말을 잃었다. 무슨 말씀이죠? 남편은 이미 그날 사고로 알려진 밤 사실은 당신 남편이 스스로 떠난 겁니다. 정임의 손끝이 떨렸다. 그럴 리가. 오 과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조 회장과 도화가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자신이 나서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걸 알았죠. 정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나 대신 사라진 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켰어요.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모든 증거를 나에게 맡기고 때가 되면 그녀에게 돌려줘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 사람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그의 방식이었어요. 오 과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진심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속였군요. 하지만 그 거짓은 사랑이었네요. 며칠 뒤 조 회장은 구속되었다.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속보 대성개발 조 회장 구속 거짓은 무너지고 진심은 남았다. 정임은 가게 문 앞에서 신문을 접었다. 눈밭 위에 발자국이 찍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날 밤 정임은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1000조각 그리고 그가 입던 셔츠에 단추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실을 깨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미소가 번졌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의 거짓은 나를 위한 진심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쯤 그녀는 완성된 셔츠를 옷걸이에 걸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로써 대성개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용기와 진심이 세상의 어둠을 밝혔다는 평가입니다. 정임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심은 늘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바람이 불었다. 셔츠의 단추가 살짝 흔들리며 마치 남편의 손길처럼 가볍게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정임은 눈을 감았다. 이제야 당신의 진심을 입었어요. 제7막 용서의 조건. 겨울의 끝자락. 눈 대신 찬비가 내리던 아침이었다. 정임은 조용히 시장 골목을 걸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그녀의 가게 앞엔 익숙한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여사님, 요즘은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이제 좀 마음이 놓이셨죠? 정임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이제야 조금은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용서라는 단어가 무겁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힘들었다. 조 회장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남편을 그리 만든 사람을, 내 삶을 망가뜨린 사람을. 그 생각만 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처럼 분노가 치솟았다. 그날 저녁 정임은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사님, 저 조도아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내가 왜 전화를 했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여사님께 드릴 말이 있어서요. 정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조용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톤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와요. 이튿날 낡은 옷가게 문이 열렸다. 그 문턱에 선 남자는 예전의 도화가 아니었다. 잘 다듬어진 머리 대신 무성하게 자란 수염, 구겨진 수의복 같은 외투, 그리고 눈빛엔 지독한 후회가 어려 있었다. 여사님, 그동안의 죄를 다 갚을 순 없지만.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말했다. 넌 나한테 남편을 앗아갔어. 그런데 지금 와서 사과라고? 도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두 손으로 무언가를 꺼내 건넸다. 그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엔 남편과 정임 그리고 어린 도화가 함께 서 있었다. 이 사진 왜 내가 가지고 있니? 회장님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질투했어요. 남편분이 회사의 진심이라고
늘 말하셨거든요. 그게 그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결국 그 질투가 사람을 죽였군. 도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죄를 안고 살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이 회사를 사회에 환원하려 합니다. 정임은 차갑게 물었다. 그게 내 용서의 조건이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요, 여사님. 그건 제 벌의 시작입니다. 정임은 사진을 손에 꼭 쥐었다. 도아야, 내 남편은 내가 그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변하게 만들었다고 믿을 거야. 그는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못했으니까. 도아는 눈을 감았다. 그런 분이셨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임은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을 바라봤다. 나는 아직 널 용서하지 못했어.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겠지.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지니까. 도아는 울컥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말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정임은 사진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 속에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여보, 당신이라면 용서했겠죠? 난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그녀의 목소리엔 이제 분노 대신 아주 작지만 분명한 평화가 있었다. 도아가 떠난 뒤 정임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비내음 속에서 낡은 나무 바닥이 천천히 숨쉬는 듯 들려왔다. 그녀는 손에 쥔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수첩이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남겨둔 듯 수첩의 첫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진심이란 결국 언젠가 돌아오는 빚이다. 정임의 손끝이 떨렸다. 그 문장은 마치 남편이 지금 이곳에서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임의 마음속엔 이상한 평온이 자리 잡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에게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윤서진. 봉투를 열자 편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저를 만나주세요.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녀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서진이, 내가 이제야. 서진은 정임의 아들이었다. 남편의 사고 이후 모든 걸 조 회장 편에 서서 처리했던 장남. 정임을 치매 노인으로 몰던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왜 이제 와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는 걸까? 정임은 그 마음을 쉽게 읽을 수 없었다. 이틀 후 서울 근교의 한 카페에서 서진은 정임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초췌했고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저 아버지의 금고에 있던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정임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도아 씨가 보냈어요. 그 파일엔 아버지의 마지막 육성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도아, 그 아이가 결국 마지막까지 진실을 전했구나.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아버지는 그날 사고를 당하기 직전 당신께 미안하다고, 그리고 모든 유산을 당신 명의로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듣고 전 무너졌어요. 정임은 담담히 그를 바라봤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사랑보다 유산이 더 중요하다고 착각했어요.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없고 도아 씨도 죄를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남은 건 어머니뿐이에요. 정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서진아, 나는 내가 내 아들이라서 미워하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사람으로서 용서받기 어렵단 걸 알아야 해. 네, 알아요. 그래서 용서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저 아버지의 뜻을 이제라도 제대로 잊고 싶습니다. 정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아버지의 뜻이라. 아버지는 늘 그랬잖아요. 돈은 진심이 없는 사람 손에 가면 독이 된다. 저는 그 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회사 지분 30%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께 드려야 할 몫이었어요. 정임은 봉투를 받아들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이걸 받아서 뭐 하겠니? 돈이 나를 위로하지 못해. 압니다. 하지만 이건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제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 말에 정임은 눈을 감았다. 그래, 약속이라면 받아두지. 그날
카페를 나서는 서진의 뒷모습은 어딘가 어린아이 같았다. 정임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엔 봄 햇살이 부서지고 그녀의 마음엔 묘한 평화가 스며들었다. 용서란 결국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일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밤이 깊었다. 정임은 옷가게 문을 닫고 익숙한 손길로 불을 끄며 가장 안쪽 벽장문을 천천히 열었다. 그곳에는 남편의 오래된 가방 하나가 있었다. 검은 가죽이 바래고 지퍼는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다. 정임은 그 가방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정임에게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여보, 당신이 또. 편지 봉투를 열자 남편의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종이가 나왔다. 정임아,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하오. 당신에게 진심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정임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글을 읽어내려갔다. 나는 늘 욕심이 많았소. 회사를 키우고 싶었고 세상 앞에 당당하고 싶었소. 하지만 그 욕심이 결국 우리 가정을 병들게 했구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당신은 늘 조용했지만 언제나 진심으로 내 옆을 지켜줬지. 도아는 나의 잘못된 자존심이 만든 괴물이요.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주오. 그가 언젠가 후회하게 되면 그때 당신의 따뜻함이 그를 살릴 거요. 정임은 그 문장 앞에서 멈춰섰다.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다. 우리 아들 서진이는 나를 닮아 욕심이 많소.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당신의 온기가 숨어 있소. 내가 그걸 지켜주지 못했구려. 정임은 손끝으로 편지 끝을 짚었다. 정임아,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건 돈도 회사도 아니오. 진심이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입혀온 진심으로 기억되는 법이니까 당신이 그 진심을 끝까지 지켜주오. 그게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오.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다. 정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여보, 당신은 늘 나보다 앞서 있었네요. 그녀는 가게 불을 모두 끄고 창문 너머로 새벽빛을 바라봤다. 며칠 뒤 정임은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편지와 유언장을 공개했다. 이건 복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진심을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이 회사를 남편의 뜻대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남은 재산은 장학재단으로 쓰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하지만 정임은 그 모든 빛이 이제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손엔 남편의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속의 문장 하나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마음을 비췄다. 진심을 입은 사람은 결국 미움조차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 그날 밤 정임은 가게 문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여보, 이제 당신이 웃을 차례네요. 난 다 내려놨어요. 그녀의 미소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그건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용서한 눈물이었다. 제8막 진심의 유산. 봄이었다. 하얀 목련이 피어나고 가게 앞 골목길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흩어졌다. 정임은 천천히 셔터를 올렸다. 낡은 간판 아래에서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이젠 이 가게가 그녀의 복수가 아니라 그저 삶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골목 안으로 번졌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다. 여사님, 그동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이웃 상인이 말했다. 세상에 그런 진실이 숨어 있을 줄이야.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진실은 늘 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할 뿐이에요. 며칠 전 그녀는 공식적으로 박정임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남편의 회사에서 남은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언론은 그녀를 진심의 여인이라 불렀지만 정임은 그저 웃어넘겼다. 난 그냥 남편의 마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가게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혹시 박정임 여사님 맞으시죠? 정임은 낯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런데요, 누구신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는 도아 아버지, 그러니까 조 회장의 딸입니다. 조민정이에요. 순간 정임의 얼굴이 굳었다. 조 회장의 딸?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사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정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건 아버지가 감옥에서 쓰신 일기입니다. 정임은 상자를 받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의 말은 이제 와서 들어야 하나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짊어지고 계신 줄. 정임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조 회장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박 여사님, 이 글을 쓰는 지금 내게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당신의 남편을 나의 질투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람은 늘 나보다 앞서 있었고 나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용서를 바랄 자격은 없지만 부디 내 딸만은 진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임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낮게 말했다. 이제 와서 그가 용서를 구하네요. 민정은 눈시울을 붉혔다. 저희 가족은 그 죗값을 다 치렀어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바람이 여사님께 닿길 바랐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당신 딸이라면 그녀는 이미 용서를 받은 셈이에요. 민정은 눈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심은 세대를 건너도 이어지네요.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진심을 내가 받아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엔 오랜 세월의 고통과 화해가 함께 있었다. 그날 저녁 정임은 옷가게 창가에 앉아 조 회장의 일기를 천천히 덮었다. 이제 모든 그림자가 사라졌네요.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해질녘의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마치 남편이 그리고 조 회장이 나란히 웃고 있는 듯했다. 며칠 후 정임은 조용히 한 교정을 찾았다. 작은 지방 도시에 새로 세워진 박정임 장학재단 1호 학교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고 교사들은 분주히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교장실 한켠엔 남편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아래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정임은 천천히 손끝으로 그 문장을 쓸어내렸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뜻을 조금 알겠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어머니. 정임이 돌아보니 서진이었다. 그의 얼굴엔 긴 시간의 반성과 다짐이 어려 있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니? 이제라도 아버지가 진심으로 남기신 게 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돈보다 사람을 믿었는데 전 그걸 끝내 배우지 못했네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서진아. 사람은 실수로 배워가는 존재니까. 하지만 전 어머니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건 내가 평생 기억하면 돼. 그게 내버리자 내 성장일 테니까. 정임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따뜻했다. 너도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도 이 재단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정임은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너 같은 놈이 이런 말 하니까 참 웃기다. 그녀의 농담에 둘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서진은 진지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배운 건 돈이었지만 어머니에게 배운 건 사람입니다. 이제 그걸 되갚고 싶어요.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택한 진심이라면 나도 기쁘게 받아들일게. 그날 오후 재단 기념식이 열렸다. 언론, 지역 주민, 그리고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임은 무대 위에 섰다. 이 재단은 제 이름을 따서 세웠지만 사실은 남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두의 귀를 사로잡았다. 그는 평생 진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잘못도 많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정임은 무대 아래 아이들을 바라봤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심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게 하루가 걸리든 평생이 걸리든 말이에요. 청중 사이에서 잔잔한 박수가 일었다. 그 박수는 곧 커지고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번졌다. 행사가 끝난 뒤 서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정임은 미소 지었다. 그 사람은 아마 저 하늘 어딘가에서 여전히 잔소리하고 있을 거야. 서진이 웃었다. 정임아, 무리하지 말고 쉬어라. 그렇게요? 그래. 평생 그 말만 듣다 갔지. 그녀는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석양이 붉게 물들었다. 그 빛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조 회장의 모습이 그리고 도하의 어릴 적 눈빛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다들 그렇게 가버렸구나.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을게. 정임의 목소리가 노을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나도 나의 진심을 입을 차례니까.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불어와 목련잎이 흩날렸고 그 잎사귀 하나가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정임은 그것을 손끝으로 잡으며 살며시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밤이 깊었다. 정임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불을 켰다. 거실 한켠 오래된 옷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옷장은 그녀의 인생을 함께한 증인이었다. 그 안엔 남편의 넥타이, 아들의 교복, 그리고 세월의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카디건 한 벌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그 카디건을 꺼내 품에 안았다. 당신 이 옷 기억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처음 나한테 프로포즈했을 때 입었던 거예요. 그땐 참 촌스러웠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제일 그립네요. 눈물이 카디건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걸 닦지도 않았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로 정말 많은 걸 잃었어요. 친구도, 믿음도, 그리고 제 자신도. 그런데 오늘 아이들이 웃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당신의 진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그녀는 옷장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정임에게 남편의 손글씨였다. 몇 번이고 읽었던 그 편지를 이번엔 처음처럼 펼쳐들었다. 정임아, 사람은 결국 진심으로 돌아간다. 나도, 너도, 그리고 우리 아들까지. 내가 잘못한 게 많지만 그래도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그때는 너의 방식으로 살아줘라.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옷장을 닫았다. 철컥 낡은 경첩이 울리는 소리가 마치 지난 세월의 인사 같았다. 그래요, 여보. 이제 제 방식으로 살아볼게요. 당신의 진심을 입고. 그 순간 문 앞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문을 열자 작은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아이의 손엔 조 회장이 생전에 쓰던 펜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정임은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받았다. 고맙구나. 이게 어디서 떨어졌니? 학교 앞에서요. 할머니가 그날 손에 들고 계셨잖아요. 정임은 아이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어쩐지 낯익었다. 순진하면서도 따뜻한 그 눈. 마치 도하의 어릴 적 눈빛 같았다. 그래, 고마워. 이름이 뭐니? 도윤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임의 가슴이 순간 멎었다. 도윤, 도하의 아들 이름이 도윤이었지. 너 혹시 부모님은?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일해요. 정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착하게 자라렴. 너 같은 아이들이 세상을 바꾼단다. 그날 밤 정임은 다시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남편의 카디건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오래전에 자신과 마주했다. 젊고 사랑에 아파하고 그럼에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여자 정임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이제 이 옷은 내 것이 아니야. 누군가의 진심을 잇는 옷이니까. 정임은 그 옷을 곧게 접어 재단의 타임캡슐 상자에 넣었다. 그 상자 위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진심은 다시 태어난다. 박정임. 그녀는 천천히 교정 밖으로 걸어나갔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다. 그 빛 아래서 정임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여보, 이제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났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가 제 삶을 비춰준 빛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봄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다. 그리고 조용히 한 줄기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빛 속에 몸을 맡겼다. 이제야 진심을 입었네요. 인생의 옷장엔 우리가 버리지 못한 진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의 옷, 때로는 용서의 옷으로 남지만 결국 그 옷을 입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미움이 남긴 상처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그 끝에서 누군가는 복수 대신 진심을 선택한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 잔인함마저 우리가 살아온 증거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진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